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관련 학부모 부총리 대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승주입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또 함께 채우기 위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함께해 주셨고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고 계시는데 먼저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행사장은 사전에 방역 소독을 마친 상태고요. 또 저희 행사장으로 찾아주신 학부모님들은 들어오시기 전에 자가진단 체크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0월 5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과제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이 뒤로 보이실 겁니다. 현장에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보시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100분의 정책 모니터단 학부모님들의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정면에 보셔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학부모님들께서도 오늘 함께 해주실 텐데 저희가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먼저 두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첫 시작부터 함께 해주셨는데요. 끝나는 시간까지 소중한 의견도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부모 부총리 대화는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소문도 내주시고 같이 시청해 주시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학부모가 바라는 미래 학교,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학부모님들과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10대 교육, 미래 교육, 10대 정책과제 관련 학부모 부총리 대화를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힘찬 손인사도 좋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의 박수로도 다시 한번 기운을 넣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래 교육 10대 정책과제 관련 학부모 부총리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니터단 학부모님들께서는 손인사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는 분은 잠시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은욱 고등교육정책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구현희 평생미래교육국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문희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학부모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함께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좀 빠르게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신미숙 학부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역시 서울의 송윤정 학부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신유진 학부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경기의 이옥희 학부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경기의 최아름 학부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김민수 학부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종의 한국진 학부모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기의 오지연 학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충북의 강신정 학부모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전의 김민선 학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충북의 김현경 학부모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남의 옥종희 학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대구의 신보영 학부모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기의 박소윤 학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충남의 강영서 학부모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전의 최가연 학부모님 자리하셨습니다.
경기의 윤정민 학부모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북에서 오신 박현옥 학부모님께서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100여 분의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손인사를 나눠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학부모 부총리 대화는 학부모 모니터단들의 사전에 10대 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저희가 6가지 정책 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각 과제별로 현장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이 토의를 진행을 하셨고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도 하시고 또 검토의 시간도 충분히 가지셨습니다. 토의 진행을 위해서 교육부 부서 담당자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분들도 잠시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교교육혁신과 신일주 연구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원 양성연수과 이병승 연구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허진만 연구사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역혁신 대학지원과의 임수연 사무관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평생학습정책과의 김성회 사무관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닝과 김지선 연구사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또 열정을 함께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학부모 부총리 대화를 위해서 소중한 걸음을 이곳으로 해주셨습니다. 이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시간 내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너무 힘드시죠? 네. 그 부모님들도 힘드시지만 또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올 한 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서로가 학교 현장 교육을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런 서로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더 나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향해 가는 길이다. 그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 교육부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저희의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거나 또 현장의 목소리를 늘 대변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는 정책을 발굴하고 또 집행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그런 소중한 의견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부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으로 활동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2025년부터 이제 상용화할 예정이라는 드론 택시가 서울 상공에서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보셨어요? 네,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상상이나 영화 속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의 가까운 미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또 인터넷으로 모두가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이제는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나 개인 맞춤형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미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과거와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동안의 학교 수업이나 또 교사, 학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다른 근본적인 물음,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런 학교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 또 그 변화의 필요성들을 함께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육부는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위원회나 정책 자문단들과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좀 논의를 해왔고,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현장과의 대화나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가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디딤돌과 같은 10대 과제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 10대 과제 시안을 지난 10월 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의 모습에서부터 교육 과정이나 수업 방식, 그리고 교원 정책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미래 전환 체제를 구상을 했고요. 또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특히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더 세심하게 챙길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할 과제들은 완성형 과제가 아니라 미래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과 같은 제안들입니다. 이런 과제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발판이 되고, 또 교육 현장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전 국민의 공감대, 또 그런 지혜가 모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현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현장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의 진솔한 제안과 또 바람들에 저희도 귀 기울이면서 미래교육의 정책을 더 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이런 비대면 상황을 좀 익숙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도 교육부는 우리 미래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여러 학부모님들의 기대와 요구에 대해서 함께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마음과 뜻이 모아져서 미래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경청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힘을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원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죠? 라고 메시지를 건네시니까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속에서 등장하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맞다 이렇게 공감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또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정으로 채워주시길 바라고요.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는 일에 학부모님들 또 교육부가 힘을 합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자리가 아닐까 싶고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화는 전국의 학부모님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야기할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에 대해서 아마 현장에서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 또 모니터하던 학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대화를 저희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텐데요. 교육부 정책기획관 김문희 국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텐데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셨을지 여러분 박수와 손인사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정책기획관 김문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과제들을 발표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또 이 자리가 특히도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제가 학부모 모니터단 내지는 학부모 정책과를 처음 시작했던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미 있게 학부모님들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초유의 원격 수업을 하면서 이 우리 경험을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대화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10월 5일에 저희가 10대 미래정책 과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시안이었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고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보자 그런 의견을 부총님께서 주셨고요. 오늘 이 자리가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의견을 듣는 그런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의미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를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토론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긴 아실 텐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올릴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래의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나 저출산 그리고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서 사회 전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는 교육 그러면 학교 교육, 그럼 학교 교육은 당연히 등교 수업이라고 인식해 왔는데 이게 더 이상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장 그걸 넘어서서 공동체의 핵심 주체로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핵심적인 과제들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부총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동안 이를 위해서 저희가 2018년 10월에 저희 부총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에 저희가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했었고 그리고 올해 원격교육 상황에서 원격교육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전환 대화를 통해서 교육 현장과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교육 안전망 대책이나 고등교육 혁신 방안이나 평생교육 훈련에 관한 혁신 방안 등은 미리 저희가 8월 달, 9월 달에 우선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발표된 이들 정책하고 앞으로 이제 2내년 5년 동안에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10월 5일에 10대 정책 과제의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런 논의를 거쳐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그리고 안전과 건강, 그리고 그 위에 미래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란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건 저희가 현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형성된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한 5대 원칙입니다.
이러한 5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서는 국가 책무성과 현장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등 평생 분야에서는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혁신을 지원하며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미래 교육으로 전환해 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분야 중에서 첫 번째 분야는 미래형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분권과 자율, 다양성과 공공성,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 등의 가치를 담아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급계 고교의 실습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현장 실습 등 사회 진출 기회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중등 직업 교육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과서는 기존의 서착형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교과서처럼 개발 형식을 다양화하고 학교가 교과서 형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교과서 채택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새로운 교원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교육회의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정 학급당 학생 수, 고교 학점제 등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교원 수급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이 학교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학습 촉진자, 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직무를 재구조화하고 AI 교육 등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 활동을 반영한 교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예산 집행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회 등 학생 참여를 제도화하는 한편 민주 시민 교육의 체계화 등을 통해서 민주적 학교 모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학내 무선망 구축 등을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혁신을 지원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미래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등하굣길 안전 강화, 유치원에 대한 학교 급식 적용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고 교육지원청 50개소에 교육복지 안전망을 시범 설치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을 500학급 이상씩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교실이나 통학버스 등을 확충해서 유아교육의 서비스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그리고 기초학력 집중지원 담당 교원도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학과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학점 교류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과 지자체, 지역 내 연구기관과 산업계 등이 연계 협력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은 금년도에 3개 지역을 저희가 시작했는데요. 2024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학 간 특성화 분야를 연계해서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유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립대학은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래사회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기업 맞춤형 해박반 그리고 전문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등을 확대해서 현장 중심형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마이스터 대학을 도입해서 고숙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신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만 명에게 신기술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공유대학에서 만들어지는 교육 콘텐츠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투네 한국 21 4단계 사업을 통해서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박사 후 과정 등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 진로 탐색 학점제를 확대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현장 실습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의 후학습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K-MOOC 등을 통해서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고 직업계고하고 전문대 간의 그런 학제 간 연계를 통해서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고졸 재직자에 대해서는 후학습 장학금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번째 과제는 전 국민의 전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생활 경력을 학습 경험으로 인정하는 등 학사 운영을 유연화하고 3개월에서 6개월간의 단기 교육 과정 등 비학위 과정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원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학원들은 평생교육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내대학을 활성화하고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이 일과 학습과 그리고 삶이 연계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취업 준비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지급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은퇴자 또는 노년층의 교육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가려고 합니다. 9번째 과제는 현재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이게 훨씬 더 저희에게 실감되게 됐는데요.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응해서 어떻게 교육 기반을 마련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K-에듀 통합 플랫폼 그리고 K-MOOC 또 평생 배움터 플랫폼 등을 통해서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중등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K-에듀 통합 플랫폼 그리고 이제 대학 분야 고등교육에 있는 경우에는 K-MOOC 또는 평생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평생학습 배움터를 통해서 교육의 전 단계에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기반의 학습 생태계를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냥 단순히 이런 그 생태계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교수 학습의 효과성도 높이고 그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도 가능하고요. 이와 더불어 교육 행정 자체도 과학화해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과제는 미래형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초중등 사무는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이양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 자치를 완성해 가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이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해서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간의 협력을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지원청의 기능 강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장관님께서 사회부총리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린 그 10대 과제에 대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10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통해서 이런 저희 10대 정책 과제에 대해서 온라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총 385명의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2,702개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저희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표현은 필요였습니다. 학부모님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양하더라도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열망은 다 크시다.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이었고요. 세 번째는 아이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게 있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가 교사였습니다. 근데 표를 밑에 좀 내려가 보시면 일곱 번째는 교원이고 10번째는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네 번째, 일곱 번째, 10번째에 있는 게 같은 분을 직종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빈도수가 이제 904번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키워드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필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합치니까 학부모 모니터단에 계신 분들이 주신 키워드의 핵심 워드는 선생님이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나름대로 이걸 해석을 해봤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이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교육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아니 학부모님들도 이제 미래 교육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중요한 측은 바로 선생님이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원 제도나 교원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제들은 이제 완성형이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래 정책 과제들이 좀 더 다듬어지고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리고 이제 내년도 업무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도 업무 계획에 이런 정책 세부 과제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경제 발전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핵심이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 교육을 가는데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만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학부모님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우리 김문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학부모가 바라는 미래학교, 미래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전 교육부 김문희 국장님께서도 미래교육으로의 준비를 위한 10대 정책과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논의될 과제는 6가지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교원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협업 공유를 통한 대학과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개의 주제로 오늘 대화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오신 학부모님들은 미리 토의를 진행을 하셨고요. 토의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려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하실 때는 5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줌으로도 영상으로도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정책 모니터단 학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로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채팅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들어볼 텐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또 소중한 의견 주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우리 신미숙 학부모님 발표를 해주시죠. 네. 방금 전에 그 정책교육관님의 말씀을 브리핑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설렙니다.
저도 다시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정말 현실화되면 실행되면 정말 교육 유토피아라고까지는 네 어쨌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되길 바라는데 저는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그 도입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또 적합할지에 대해서 저희 세 명이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중등과정 큰아이들 둘을 지금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인데 큰아이들 둘을 비제도권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권이 가지고 있는 그 커리큘럼에 아이들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개인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들이 충분하게 발현되지 못하는 게 단점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이제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중등과정을 홈스쿨링을 했는데 바로 이 고교 학점제가 제가 볼 때는 제도권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어떤 홈스쿨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마다의 그 맞춤형 교육 그것들을 최대한 녹여낸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정말 지지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좀 염려되는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아무리 교육 어떤 정책들이 좋아도 기승전 뭘까요? 네, 대학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거의 깔때기처럼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정시와 수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여론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지금 정시가 공정하다라고 형성이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게 실행이 될 경우에는 이거랑 이제 거의 반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정시 쪽하고 거의 반대 수시에서 녹여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미 그 국민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정시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 프레임을 어떻게 설득을 해나갈 것인지 결국은 국민들하고 합의하면서 이 정책을 펴나가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그 국민들을 설득을 할지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2025년이면 벌써 몇 년 아니면 2025년인데 굉장히 급하게 이것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말씀을 주실 거고요. 제가 이제 잠깐 느낀 것은 우리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를 이렇게 고민하고 꺼냈다는 게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서 세 번째가 학생 그 주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체성에 있어서 고교 학점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서로 연계가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지요. 저는 고교 학점제가 실시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교 학점제에는 대학 서열화처럼 줄 세우는 입시화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고교 학점제는 학교 간, 지역 간 또는 정보량에 따라서 교원, 교육 환경 등의 인프라의 문제에 있어서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입시의 유불리에 따라서 유행이나 취향 그런 것에 따라서 학생들은 꼭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편향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의 공정성 문제, 예를 들어서 성적 부풀리기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교학점제는 이런 여타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은 뒷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그 우려할 점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줄 세우기를 하게 되면 우리 고교 학점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안으로 대입의 그 입학 정원을 제한 없이 두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 세우지 않고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만 갖춘 어떤 학점 이수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유럽처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본인이 수료 과정이나 본인의 그릇 문제 아니면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들을 포기든 수료든 본인이 선택해서 그 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과정으로 성장해서 이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입의 정원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려 사항에 대한 어떤 지역적 학교별 편차 문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의 어떤 전국적인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서 우리 이제 기획관님께서 브리핑하셨을 때 제가 보니 어떤 지역 대학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나 아니면 그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이제 수뇌교사의 발굴이나 활성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은 1,600개가 개설되어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330개 정도가 대략적으로 개설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는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훨씬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는 인근 그 특목고가 일반고로 바꾼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는 이미 특목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가 그 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지역 대학 인프라나 수뇌교사의 그 도움 없이도 프랑스 그 문화원의 아주 뛰어난 양질의 언어 교육을 원격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일반고로 나중에 특목고가 다 없어진다 하지만 지금도 순차적으로 빨리 일반고에 적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적 편차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위해서 그 교실을 지금 이제 재원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온라인을 확대시킨다면 재원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현장에서 소리를 들으면 그 오프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들을 때 그 인근에 여러 학생들이 섞이는 과정이 생기고 남학생, 여학생이 섞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도 주말에 거기 가서 이제 그 생활 지도 부분, 선생님들도 생활 지도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온라인을 확대하면 줄어들기 때문에 온라인을 훨씬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문기관을 발굴해야 된다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평가의 유불리 때문에 그 고교 학점제에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선택을 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너는 수능 정시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할 때가 아니고 가라. 아니면 내신 준비해야 된다. 가라. 이렇게 또 인원수 제한 때문에 또 잘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고교 학점제는 퇴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시나 수시가 아예 없어야 오롯이 그 고교 학점제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없어지니까요. 그냥 학점 이수를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예전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그 성적 부풀리기,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우려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적당한 대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고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대학에서 수학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부라든지 선생님도 실질적인 어떤 객관적 실력을 쌓아서 얘들이 대학에서 이제 그 수학을 할 수 있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논의가 되었고요. 이러한 교육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개혁이 꼭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종별이나 아니면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업종별에 있어서 조금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한 어떤 임금 차이가 없어야 아이들이 자기 탁월성을 찾아서 실제로 하고 싶은 일, 또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은 이제 관계자분들이 그 교육 개혁을 이끌어 주셔서 사회 개혁도 꼭 같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의견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은혜 부총리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을 길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제한이 돼서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가 고교 학점제의 시범, 그러니까 연구학교 이제 시범 지구로 운영을 몇 년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선생님들, 부모님들, 또 학생들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요. 올해 만족도 평가를 보니까 작년보다도 높아졌어요. 그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수업의 집중도가 올라가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그 수업을 통해서 아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냥 점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특장점들을 평가의 기록에 반영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일반 수업과는 다른 점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진로나 이런 진학에 대해서 설계하고 고민하는 것에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런 게 조금 만족도가 높았는데, 말씀하셨듯이 기승전 대입이었어요. 평가. 고교학점제 다 좋은데 대학 갈 때 어떻게 할 거냐, 내신은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도 말씀도 주셨고, 저희가 올해 2020년은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부터 그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를 이제 시작을 했고, 22년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이제 전면 실시가 되고, 25년을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연구학교, 선도지구, 이 시범 학교들이 운영된 그런 지구들을 이제 더 확장하면서 25년도에는 모든 고등학교가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게 2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8년 대입 제도부터는 지금과 같은 뭐 정시다, 수시다 이런 대입 그 방식이 아니라 고교 학점제에 맞는 평가 방식과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이런 그 맞춤형 학습을 반영하는 대입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그거에 맞는 방향의 대입제도 개편안을 그 제안을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한 게 있고요. 국가교육회의나 또 각 그 연구 이제 전문 기관들에서도 어떤 대입 제도가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장점을 살려서 그것에 맞는 대입 제도 일지를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도 이 대입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를 할 때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40대 40 정도로 이렇게 좀 비율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이 입시에 대해서는 다 각자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 합의해내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가 대학을 가고 그 대입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가야지 대학 졸업 이후에 일자리나 취업에서 그리고 어떤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받는다라는 틀이 계속 여전히 이제 있기 때문에, 앞서 사회개혁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른바 수도권의 몇 개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 목매달아서 아이들의 모든 교육 과정이 그것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학벌 위주의 또 대기업 위주의 어떤 특정 분야를 성공 모델로 하는, 이미 그거는 우리 사회의 지금 시대적 그 사회적 변화와도 맞지 않고 급속하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직업이나 성공 모델은 이미 이제 과거 것이 된 것이죠. 미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회 개혁이,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 학력으로 인한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해결이 되고 사회개혁의 방향이 병행이 되면서 교육개혁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고교 학점제에 맞는 대입 제도를 이미 연구에 들어갔고, 저희가 28년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하고 준비해서 시행하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도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과 현장에서 느끼는 대입에 대한 의견들을 또 저희에게 제안해 주실 기회가 있을 거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입시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학점제에 선택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흥미롭고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훨씬 더 심화 과정들을 또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진로와 진학과 연계돼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대입 제도를 다시 고민하고 설계하면서 부모님들의 의견 수렴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28년도에 적용이면 그 뒤늦게가 아니라 가능하면 2년 사이 내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기본적인 평가의 기준이나 방향은 정해 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좀 끌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은혜 부총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고교 학점제부터 또 미래 대입까지 또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들에 또 학부모님도 함께 해 주십사 이런 바람을 담아 주셨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교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득이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이내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5분이 넘어가면 부득이하게 제가 잠시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교원 제도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떤 학부모님들 의견 주실까요? 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교원 제도의 양성에 필요한 부분을 간단히 나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인 전문 지식 전달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과 선생의 서로 상호 인격 존중, 그리고 수업 방식의 자율성 보장, 그리고 열린 토론, 그리고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원의 도덕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최근에 교사들의 자율성 보장이란 말로 개인주의와 도덕성이 약화돼서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봤을 때는 인생에 있어서 상징적인 전 인격 책임의 롤 모델인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목이 조금 삐뚤어진다면 아이들이 약간 자라나면서 약간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거기에 비해서 제가 기본 윤리 강령 그리고 성교육 등 선생님들의 이제 교육도 따라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의견 주십시오. 네, 교사가 지금 지식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지금은 배움의 상담과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기존 교과에 관련한 지식을 쌓는 것보다 심리학이나 철학 그리고 상담 관련 교육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유지하는 4년 학사제가 아닌 5, 6년 정도의 통합 교과를 운영하고 또 상담자로의 역할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교육인으로 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움의 실천과 융합이 지금 굉장히 중요되는 미래의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교육대와 사범대에서는 그런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자기 주도적인 그런 학습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소위 말하는 교과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해지는 통합교과가 되지 않는 그리고 뭔가 지금 현재와 동떨어진 교육을 계속 받지 않으시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민주 시민으로 시민 교육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교사분들의 정치 기본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이 실현될지에 대한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저는 새로운 교원 제도에서 학생 수에 따른 탄력적 교원 수급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형 교육 해가지고 새로운 교원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 추진,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 규모 교원 수급 정책,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 정책에서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교원 수급 정책을 펴실 때 지금 학급당 20명, 30명, 뭐 15명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그 요구별 또는 능력별 해서 과목이라든가 능력의 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5명이든 아니면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이렇게
탄력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뭐 체육이나 뭐 이런 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일반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전혀 수업을 안 하고 그러는 그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꼭 하도록, 안 되면은 뭐 운동장에 전체 집합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그 교원 채용에 있어서 보면은 그 일률적인 교원 채용으로 인해서 사범대, 뭐 교원대 또는 교육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범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능력이 아주 뛰어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 뭐 특히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 요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진로라든가 또는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바로 사회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것에 바로바로 그것을 다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지도를 하려면 탄력적인 수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자율성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채용할 때의 중점 사항으로는 인성이나 봉사 정신이 있는 분을 중점적으로 뽑아주시고, 네. 경험이 다양하고 또는 복수 전공이 가능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뽑아서 또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뭔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이 작은 교육이 아니라 큰 교육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부총리님께서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저희가 지금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원 양성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그 사회적 협의의 큰 방향에 대한 보고는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교육부도 참여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교사는 교대, 이제 중등 교사들은 이제 사대와 교직 이수를 통해서 이제 임용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양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인구 급감 시대에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는 또 온라인 원격 수업의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는 지식 전달이나 이 지식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형식의 교사의 역할은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요구가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훨씬 더 분명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력자인 것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력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컨텐츠들을 이 아이에 맞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의 교대 사대와 같은 교원 양성 체계는 미래의 교사들의 역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인식은 거의 뭐 다 교대 사대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셔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교원 양성 체계를 개편할 것인가는 아마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주신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제 다만 이런 문제가 늘 그렇듯이 지금 교대 다니고 사대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교대와 사대를 지원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격하게 뭔가를 다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면서 어떻게 좀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갈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수급 체계도
지금 학력 인구가 굉장히 이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일부 이제 경제 부처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원 숫자도 줄어들어야 된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 교육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교사 수가 비례해서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양한 아이들의 다양성을 살리고 창의성을 살리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과 중심의 교사보다 또 혹시 또 다른 비교과의 그 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저희가 부딪히는 문제는 이제 AI 시대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AI와 그 협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AI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AI 전담 교사가 그럼 학교마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국회에서 나오는 제안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로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이제 이른바 주요 교과목의 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과목을 그냥 하나하나씩의 과목으로가 아니라 통합하고 융합해서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데 과학적 역량, 수학적 역량, 뭐 언어학적 역량 이런 게 다 같이 융합적인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원 양성 체계나 수급에 대해서도 이런 시대적 요구가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제도의 개선에서도.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지금 문제 인식들은 많이 이제 좀 합의가 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으로 그리고 수급 계획으로 이제 좀 구체화하는 것에 대한 이견들은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교육부가 좀 중심이 돼서 국가교육회의나 교육감 협의회나 이런 이제 교육 당국과 좀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 이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그 민감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합의한 안들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원 양성 체계와 수급 문제는 사실은 아까 우리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듯이, 우리가 미래 교육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사 말씀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역할을 해주고 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원 양성 체계의 개편과 또 교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고, 그래서 10대 과제 중에 말씀드릴 때에도 이 문제를 정말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혜 부총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줌으로도 함께해 주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줌으로 또 함께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어떨까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질문을 해 주실 때는 저희가 진행하는 정책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게 요점을 좀 지켜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좀 광범위하게 궁금하시겠지만 저희가 과제별로 여러분의 질문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원 정책 그리고 교원 양성 체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줌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의견 주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줌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번에 전국에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함께해주시고 계시는데, 경기의 유은진 학부모님, 예, 많은 분이 손 들어주셨는데, 네, 의견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래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경기 지역의 학부모 유은진입니다. 아까 한 참가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제도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출산율 최저라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학교의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아이들은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이 20대 1이라는 현장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발표하신 정책에 의하면 한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맞춤형 교육과 학생들의 재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교사들의 역할과 배치가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원제도 개편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부총리님 교사 역할 그리고 그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의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앞서 제가 답변 드린 것에 좀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좀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교육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해야 된다.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은 법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20명으로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초중 고등학교 모든 학년들의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마다 굉장히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구 밀집된 지역,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런 지역은 30명이 넘는 학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꼭 20명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적정 학생 수, 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딱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20명 이하, 15명 이하가 지금의 교실 기준으로 보면은 방역의 관점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얘기가 좀 번집니다만 공간혁신이나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학교를 이제 구조를 바꾸게 되면 공간도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40명의 그 단체 집단 그런 토론이나 수업이 필요하면은 공간을 정말 이렇게 넓혀서 아이들이 같이 수업할 수도 있고요. 소규모 수업이 뭐 실험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면 아주 또 좁은 공간에서 서너 명이 또 같이 수업을 하는 다양한 탄력적인 수업들이 가능하도록 학교를 바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학급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과 같은 한 학급당 몇 명 이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그러니까 30명 이상이나 그러니까 방역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봐서도 20명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정말 그 관심을 갖고 함께 생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아이들의 개별에 대한 지원들을 더 대폭 늘려야 된다는 방향에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정 규모를 20명으로 하든 15명으로 하든 이 부분 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연구들은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도 들으면서 좀 하고자 하고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과 과목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앞으로 시대를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누가 그 상담이라든지 아이들의 심리라든지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영역에서 학교라는 것이 단순히 교과 중심의 지식 전달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교사들이 각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수도 줄이고 그 다양한 전문 역량을 가진 분들을 배치하고 그것이 담임과 같은 그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일정 영역의 전담 교사들이 또 배치가 돼서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양성 체계와 수급 문제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미래 교육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뀔 거다. 근데 이제 그 바뀌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년 사이에 확 달라지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면 좀 단계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우선순위를 바꿔나갈지에 대한 그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 과정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교육회의에서 양성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이제 올해 안에 방향을 발표하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수급까지를 포함한 계획들을 저희 계획으로는 22년까지는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부터는 조금 더 개편된 체계와 수급 계획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려고 우선 이제 계획은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 학부모 모니터단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있기를 그렇게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원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질문을 주신 분들과 또 줌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답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학생이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는 방향성이나 취지 면에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 격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요. 지역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새로운 학교 모델 구현을 하려고 그 스마트 기기를 제공을 한다거나 와이파이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새로운 학교 모델을 구현을 하고 또 민주적 학교 모델을 위해서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좀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청의 정책적으로 외부 강사료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외부 강사를 좀 좋은 능력 있는 강사를 섭외하는데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적으로 도심에서 좀 벗어난 이동 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운 학교인 경우에는 외부의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의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까 부총님께서 이런 정책을 디딤돌이라고 하셨는데 이 디딤돌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잘 놓아질지 사실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네, 저는 그 스마트 학생 참여에 관해서 그 학생 참여 예산제를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들이 보면은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학교 생활에서 학교 놀이를 즐기려고 할 때 제한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장소를 구할 수 없고 인원을 모집할 수 없고 이래서 이제 실행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어플 같은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쉽게 공모를 하고 쉽게 사진이나 실적물들을 올려서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문턱을 조금 이렇게 낮춰준다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율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교과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비교과 활동에서 또 학교에 대한 그 재미나 흥미를 조금 더 부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부총리님께 그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민주적 학교 추진을 위한 어떤 제도나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노후된 학교 시설을 이렇게 개선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내지는 교육 시설 안전 점검이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내용이 지금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학교의 그러니까 학생이 주인이 되는 어떤 미래형 학교라는 것이 물론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수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형 학교는 사실 아까 언급된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결국은 아이들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다양성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앞서 언급된 그 제도나 그 방법들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학생은 이제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교사는 또 교사의 생활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학부모나 어떤 국민들은 그런 과정을 좀 투명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모니터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부총리님께 생각을 이렇게 여쭤주시는 또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과제에 대해서는 줌으로 연결된 학부모님들의 의견까지 한꺼번에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는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손을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경남의 김종욱 학부모님. 네, 저희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예, 이제 소리 들립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통영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김종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학교 모델 구현 항목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A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요 정책에 전체적으로 그 반영돼서 그 대학이나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인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엄청나게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교육의 정책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위에서 제가 잘 보고 있으면 어떤 거냐면은 아직도 자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영수와 같은 과학 교과목 시험 결과로 자기 아이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부모들에게 다가가서 설명할 건지 그리고 이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돼서 어떤 미래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부모들의 어떤 그 교육을 아이에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지금 이 방대한 내용들을 여기 이 상황에서 담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참 짧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야 할 부분이고 그 안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함께 해 주십사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부총리님 답변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교육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런 방향이나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활동도 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또 이제 굉장히 좀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학부모 모니터단으로 교육부 정책 모니터단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 교육 정책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교육 당국과 또 학부모님들이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또 그런 자료나 꼭 이렇게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제안 사안들을 서로 협력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마련을 할 생각이고 그런데 더 많이 다른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에 또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제한적인 시간이지만 오늘의 이런 자리도 그 지금 말씀 주신 학부모님들의 생각이나 또 관심, 참여 이런 것들을 높여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그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이 미래형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여러 학교의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똑같은 위기이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위기를 그 연대하고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좋은 그 학교의 공동체적인 과정으로
기회로 만드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들의 공통점은 어떤 하나를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런 학교들을 좀 사례 모델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회나 또 학부모회나 교사 회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교사들이 뭐 방역이면 방역, 뭐 이 원격 수업이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는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과정, 그것이 잘 되는 학교들은 굉장히 방역이나 이런 거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참여도 높고 만족도도 높고 원격 수업 길어지면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적으로 그런 학교들은 이제 좀 소수였는데, 잘 되는 학교들의 공통점은 학교에서의 의사결정이 교장 선생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학교들이 잘 되더라. 그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주체로 참여하고 그 참여한 것에서의 결정을 따를 수 있고, 나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나도 참여해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다고 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질 줄 알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의 활동이 훨씬 더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제가 지난번에 막 18년도부터 미투 이제 일들이 막 학교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학생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학교였는데 어떤 이제 학생이 미투에 대해서 선생님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오히려 교사와 학생들이 굉장히 긴밀해지고 돈독해지는 과정이 됐더라고요. 그 학교의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가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감 선생님한테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테니까 기회를 달라,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그걸 수용을 했더니 아이들이 반별로 또 학년 급별로 그 문제를 가지고서 토론을 한 거예요. 이 학생만 그런 일을 당했고 겪었겠나.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토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 해결 방안들을 서로가 논의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걸렸겠지만 그래서 이 선생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과를 일단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준이 있는 이제 그 징계 처리 이런 것들을 하고 아이들이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받아들여서 그런 처리들을 하는 쭉 일련의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를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성인지적인 감수성이나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배움이고 또 교육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서 그 학교 학생 회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그것들이 보장받고, 그래서 학생들의 의사 결정을 학교 내에서 존중해주고, 그래서 교사와 학생과 또 이제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같은 수평적인 그런 학교 운영의 의사 결정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의사 결정의 과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라도 그렇게 함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이들에게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또 학교의 문화에서도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보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안전의 문제나 학교 공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이렇게 자료에는 다 같이 있습니다만 제가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의사결정하고 그런 것들이 존중되고 하는 그런 학교의 문화, 그것을 위해서 또 아이들이 학생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스스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존중받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협업과 공유를 통한 대학과 지역의 성장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이내에 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의 김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이제 지역 기업, 지역 고등학교와 지역 사회가 연계 협업이 돼야지 지역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의 현실을 봐보니까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크지를 못하고 다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거는 지역의 연계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의 경우에 대도시로 취업을 해야 되고 서울로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가장 강합니다. 근데 그런 인식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하지 않고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뭐 이렇게 공기관에서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마을학교 아니면은 이렇게 그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갖다 이용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선후배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지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게 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멘토링이 된다면은 기업에서도 대학과 연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과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업계 고등학교는 기업과 연계를 하고 대학과 이제 또 기업과 연계를 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소통의 장을 좀 이렇게 지자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타 부처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렇게 그 교육청에서도 그런 그 소통의 공간을 좀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의견 있으시면 맞아 주십시오. 그 연계 방안 관련해서 지금 지방에 있는 이제 지역 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도권의 대학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더 잘 알고 있고 제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솔직히 관심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 방안으로 국립대학을 지역 거점 지금 이제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신다라고 과제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제와 관련해서 그 기존 도심지의 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물 등을 교육부나 또는 지자체 등이 임차를 해서 그 공간에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력이나 인력을 좀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 활용도 접근성을 높여서 이용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평생 교육도 대학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대학의 주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끔 생각을 좀 전환시켜서 방향을 좀 전환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본의 이제 모 그 시에서는 그 도서관 빈 공간에 도서관을 확충을 대학이 해서 거기에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연계한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도심지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 지역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국립대학이 지역에서 발전을 해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우수 인재들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그 지역의 국립대학을 가줘야만 서로 상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지역의 우수 인력들이 다 수도권만 바라보고 있고 또 국립대학에 또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졸업을 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시 가려고 하다 보니 국립대학은 그냥
인큐베이터처럼 사람을 그냥 양성하는 역할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에서 좀 심도 깊게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또 의견 주시죠.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 지역의 성장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현장 실습으로 기업과 대학의 연계로 대학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혁신 플랫폼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플랫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이요? 네. 네, 부총리님 잘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방향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 올해 새로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3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경남 그리고 이제 복합형으로 광주 전남 그리고 충북 이 3군데가 이제 지역이 선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지자체와 대학과 기업과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특화된 무슨 연구소나 혁신 그런 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가 다 이제 협력 체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나고 자라고 일자리도 그 지역에서 얻고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대학을 꼭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 그런 것은 이제 지양하자. 그래서 새로운 그런 지역 혁신 플랫폼을 이제 대학이 아까 이제 대체로 거점 국립대가 그런 주요 역할을 하지만 전문대도 그렇고 그 지역의 대학들이 서로 연계해서 이제 공동학위제가 되거나 각 대학별로 전문대학도 특성화된 영역의 직업교육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하듯이 그렇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 사업이 3군데 지역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지자체 장님들이나 이 대학이 그동안은 대학끼리 자기들끼리 경쟁했다고 하면 한 지역 내에서도 이제는 지역이 같이 지역균형 발전으로 같이 상생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의식들이 굉장히 너무 이제 명확하게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합의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에 걸고 있는 기대가 좀 크고요. 그거를 내년에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번에 더 증액해서 편성해서 넣고 이 예산이 잘 반영이 돼서 국회 처리가 되고 나면 내년에는 한꺼번에 다 늘릴 수는 없지만 한 2-3개 권역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뭐 대전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이제 근데 그 사업을 선정하기까지는 지자체와 대학과 기업과 굉장히 여러 차례 그 지역 나름대로의 사업 모델들을 정말 그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 자체가 협업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까지 고등학교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나 이런 것들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방향 하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 조금 더 확장할 거고 그런 사업의 성과들이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달라질 거다.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수도권으로 서울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좀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 좀 안정시켜 주시는 그런 답변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음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전 국민의 전생애 학습방 보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들이 의견을 주실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중학교 2학년 학부모 신보영입니다. 앞서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었는데요. 듣다 보니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생애 학습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 경험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되고요. 저는 여기서 덧붙여서 우리가 유아부터 평생 동안 생애 맞춤별 그런 학습 모형이 전 생에 걸쳐서 이제 활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미래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바 이거는 누구 하나의 일이 아니라 부모와 그리고 교사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전생에 걸쳐서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음 분에게 또다시 마이크를 넘기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십시오. 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 일단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전 국민 평생 교육권이라 이거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지금 명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이거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평생 교육권도 어떤 의무 교육처럼 국가에서 책임지고 전생에 걸쳐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실 건지 이런 기본 헌법에서 국민 교육권이 이렇게 보장이 돼 있는데 이런 평생 교육권도 국민 기본권으로 될 것인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비라든가 이런 교육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무료 지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여기에 과제 내용을 보면 평생 교육 학원을 지금 고려 중에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미 운영 중인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성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생의 주기별로 이런 교육을 평생 교육을 시켜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학부모한테 이런 교육 개혁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 문화 첨단 기술 변화에 대해서 거기 속도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거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시켜주시고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전 세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런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이런 거를 습득하고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저희가 세 분이 다 합쳐서 의견을 주시는데 그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제도 아직 남아 있는 시간이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점 운행제에 대해서 이게 그냥 내용만 보면은 고졸자 위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다양한 경력과 학력을 가진 다양한 계층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세분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년층 관련한 이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세대 소통, 양성평등, 다문화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전 세대에 걸쳐서 의무 교육 혹은 그런 맞춤형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해주시면 그러니까 전 세대에 걸쳐서 이거를 확대해서 제공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거를 지금 온라인 수업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오프 통합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계신 분들의 전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정책은 잘 짜여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도시를 벗어난 농어촌 지역의 평생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이나 평생학습센터와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의 경우 마을이 품고 있고 또 해마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학교 공간이 지역 평생학습의 플랫폼이 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생교육은 물론이고 커뮤니티 케어의 거점 또한 학교와 학생들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간도 학교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먼 농어촌의 특성상 배달 광자가 좀 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원봉사처럼 의무 평생학습 이수 시간이라는 것들이 제정이 된다면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포럼이나 또는 마을 총회 등 이런 것들 이런 곳에 참여하는 것도 평생 학습으로 인정을 해서 의무 학습 이수 시간으로 인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 평생 학습의 형태도 좀 변화가 있어야 그 마을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는 개인의 삶 또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과제에 대해서도 부총리님께서 아마 답변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답변을 길게 해서 시간을 자꾸 지연시킨 것 같아서 전생의 학습권 보장,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건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방향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AI다, 막 이제 ICT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러면 양질의 국민들이 살면서 이 시기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비용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그런 차이 때문에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니까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를 실현해야 된다는 게 이제 큰 방향이고요. 국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교육부 사업에. 그래서 바우처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일단 그러니까 전 국민의 평생학습 장학금을 주자라고 하는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방향을 전 국민이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학습을 언제 어디서든지 지원받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제 그 큰 방향하에서 그게 형식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또 이제 바우처 제공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저소득계층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 장학금의 범위나 이런 것들도 좀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각종의 그 교육들이 아까 이제 농어촌 말씀도 하셨지만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지자체가 어느 만큼의 관심과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역적 차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내놨는데 중앙부처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지자체에서 일부 이제 지원하면서 같이 중앙부처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방향으로 다양한 형식의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추진할 계획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총리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논의할 마지막 과제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 학부님들 의견 가지고 계시면 주십시오. 미래교육은 온오프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평가 방법과 학습 방법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학습 평가에 대한 변화의 기반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서 고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윤정민입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을 크게는 온라인 클래스와 그리고 줌을 이용한 양방향 수업 두 가지로 크게 이용들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 집중이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줌으로 직접 이렇게 수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교사들도 있지만 굉장히 성의 없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수업 같은 경우는 국민 체조와 새천년 체조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교사가 좀 코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교원 양성 체제를 개편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당장 지금 현직 교사들이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나 미디어 사용에 대한 현직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획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읍면동 단위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광 케이블도 이렇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말까지는 데이터가 이렇게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직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의견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온라인 콘텐츠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학습터나 EBS, 유튜브 등에 있는 그런 좋은 콘텐츠들을 지역이나 공간 상관없이 교사나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으로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원격 수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은 많은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부분이나 또 교육 과정, 콘텐츠 같은 것들이 그런 디지털 기반 위에서 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따끔함이 담긴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바라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네. 그 코로나19로 이제 온라인 계약하고 원격 수업을 경험하면서 우리 학교 현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그 온라인 학습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결, 수업, 뭐 평가 막 이런 것부터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K-에듀 플랫폼을 구축을 위한 그 전략 지금 이제 올해 ISP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계획으로는 23년까지는 그 K-에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컨텐츠들이 탑재가 되고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하고 그게 출결이나 평가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원격 수업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들이 제기가 돼서 지난번 추경에서 그 일부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ISP를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ISP 결과가 나오면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완성되기까지 한 23년까지는 좀 걸리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앞으로의 수업은 온 오프라인이 병행될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더라도 고교 학점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게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석학들의 강좌나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들도 그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고 약간 학습 격차의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그동안에 한계가 있었던 오프라인 수업의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방식이 그 컨텐츠들이 제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플립 러닝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심화학습 그러니까 이 온라인 컨텐츠로 아이들이 미리 그 보고 오면 영상을 보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정리를 해오면 학교에서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토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의 과정들을 아이들이 이미 사전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준비들을 해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온오프라인 그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지역이나 학교 급의 그 격차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하고 환경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농어촌이든 도시든 그런 무선 망이나 그런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것 때문에 수업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랑 저희가 협력을 해서 적어도 22년까지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23년까지는 K-에듀 플랫폼을 통해서 그 통합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과도적인 시기이긴 합니다만
이번의 경험을 통해서 훨씬 다양한 수업의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또 자기의 필요성 속에서 선택해서 자기가 그 필요한 수업들을 그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들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 올해까지만 되고 내년에 없다는 거는 저희가 그 예산을 조금 더 내년까지 좀 연장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또 제안에 대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또 열심히 또 해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주제로 저희가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 정책에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온라인으로도 100여 분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댓글들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꼭 챙겨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 의견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소외되지 않고 충분한 지원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교육의 핵심은 컨텐츠 개발보다는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사람됨에 대한 교육이다 이런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 소중하게 또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부총리님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는 제가 부모님들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발언 총량으로 보면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송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온라인으로 올려주신 질문이나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김없이 다 빠짐없이 잘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내용들은 뭐 이메일이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실국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저만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서 오히려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주신 제안들은 사실 제가 오늘 참 반가운 것은 우리 모니터단에 참여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과 방향이 저희들과 다르지 않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지혜를 모아나가고자 하는 부분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같은 방향으로 고민해주고 계시는구나 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반가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또 부족함도 있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큰 방향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말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그 노력을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요. 학부모님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까지 해주신 부총리님 그리고 오늘 또 학부모님들 의견에 답변해 주시고 함께 토의해 주신 교육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또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 교육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들이 앞으로 미래 교육 관련 정책을 만들므에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되주고 또 비료 같은 밑거름 역할이 될 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학부모와 부총리 대화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저희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URL을 보내드렸는데요. 이곳에서 만족도 조사도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모두 앞으로의 교육 정책을 응원하면서 양손 흔들면서 오늘 시간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